넌 내가 본 최악의 이기적인 아들이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힌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20살 때부터 나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뼈가 녹도록 일했다.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12시가 넘어 집에 들어오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아버지가 가업을 잇는 건 장남의 도리라고 하셨을 때 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멀어졌다. 내가 버틴 이유는 단 하나였다. 언젠가 아버지가 내 노고를 인정해 주리라는 믿음. 그런데 그 인정은 영원히 오지 않았다. 집을 뛰쳐나온 나는 한강다리 위에 서서 담배를 피웠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가슴속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핸드폰이 수십 통 울렸다. 어머니였다. 받지 않았다. 여동생 민서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오빠, 미안해.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나는 그 문자를 지우고 폰을 껐다. 그날 밤, 나는 강남의 모텔에 방을 잡았다. 싸구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인 아들이었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몰아세우는가?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17살 때 아버지가 나를 처음으로 회사에 데려갔을 때였다. 너는 내 피를 이었으니 내 뒤를 잇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시며 어깨를 두드리던 손길. 그 손길이 이제는 칼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인사팀장이 놀라서 물었다. 김 이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만 내밀었다. 복도에서 마주친 아버지는 나를 힐끔 보지도 않고 지나쳤다. 그 무시가 마지막 방아쇠가 되었다. 나는 은행에 들러 통장을 정리했다. 지난 10년 동안 받았던 월급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회사 돈은 가족 돈이라며 내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모아둔 돈이 꽤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작은 원룸을 얻고 노트북 하나 샀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달쯤 지났을까? 어머니가 원룸으로 찾아왔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말없이 나를 끌어안았다. 너무 걱정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어머니를 안으로 들였다.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 겨우 입을 열었다. 아빠가 후회하고 계셔. 나는 웃음이 나왔다. 후회요. 그분이 후회라는 감정을 아는 분이었나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도 알잖아. 아빠가 얼마나 완벽주의자인지. 내가 사표 낸 뒤로 회사 분위기가 엉망이 됐대. 거래처에서도 내가 없으니 불안해하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진짜 감정을 직면했다. 분노가 아니었다. 배신감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내 삶을 포기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도구로만 보셨다. 그 깨달음이 나를 완전히 바꿨다. 나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회사, 대림건설에 숨겨진 비리들. 10년 동안 곁에서 일하며 보아온 것들이었다. 뇌물, 탈세, 불법 하도급. 증거는 이미 내 머릿속에 있었다. 이제 그것을 세상에 내놓을 차례였다. 나는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다. 처음엔 단순히 아버지를 혼내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자료가 쌓일수록 내 분노는 더 깊고 차가워졌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2018년 강남 재개발 사업이었다. 아버지는 시의원에게 5억을 건넸다. 현금이 아니라 고급 그림으로. 그 그림은 내가 직접 배달했다. 당시 나는 사업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이제 그 기억이 역겹게 되살아났다. 나는 그 시의원을 찾아갔다. 은퇴한 지 오래된 그는 제주도에 살고 있었다. 나는 기자라고 속이고 만났다. 술 한 잔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술기운에 취해 그때 대림건설 김 회장님이 주신 그림이 아직도 집에 걸려 있어 라고 웃었다. 나는 몰래 녹음했다. 다음은 세무서 관련 자료였다. 회사 비자금 계좌를 관리하던 회계사가 있었다. 그는 3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갔다. 나는 그를 수소문에 찾았다. 처음엔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내가 가진 증거를 일부 보여주자 눈이 흔들렸다. 나도 가족이 있다며 망설였지만 결국 USB 하나를 넘겨주었다. 그 안에는 10년치 장부가 들어 있었다. 증거가 쌓일수록 내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해졌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의만 남았다. 나는 복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때 여동생 민서가 연락을 해왔다. 오빠, 아빠가 많이 아프셔. 나는 잠시 멈칫했다. 아버지가 아프다고? 무슨 병인데? 민서는 울먹이며 말했다. 위암 말기래? 이제 몇 달 안 남았대. 그 소식은 나를 흔들었다. 복수를 포기해야 할까? 아버지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아버지가 죽어도 내가 받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모든 걸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아버지가 끝까지 내 얼굴을 기억한다. 나는 마지막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비서, 박 비서였다. 그는 아버지와 30년을 함께했다. 나는 박 비서를 만났다. 커피숍에서 마주 앉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들었다. 김 이사님 아니, 도련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박 비서님, 아버지가 곧 돌아가신대요. 그는 눈물을 글썽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잘해드려야죠.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박 비서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 하나를 꺼냈다. 아버지가 직접 쓴 비자금 사용 내역이었다. 이걸 가져가세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예요. 나는 그 노트를 받아들며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복수를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가 곧 죽는다는 사실이 내 복수를 더 급박하게 만들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다.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처음으로 찾아갔다. VIP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야윈 얼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모습이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왔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너 왔구나.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나는 차갑게 웃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늦었지. 하지만 진심이다. 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화면에 증거 자료를 띄웠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하나하나 넘겨보는 동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어떻게 이걸? 제가 10년 동안 곁에서 봤으니까요. 아버지가 하신 모든 걸.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제발 가족을 생각해다오.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가족이요? 저를 이기적인 아들이라고 하시면서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궜다. 내가 잘못했다. 모든 걸 내게 물려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그래서 버리셨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일어났다. 곧 기자들이 올 거예요. 모든 게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아버지가 절박하게 말했다. 제발 내가 죽기 전에.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모든 걸 아셔야 해요. 제가 어떤 아들인지. 병실을 나서며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다. 문득 어머니가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 달려와 뺨을 때렸다. 너 미쳤어. 아빠가 지금 죽어가는데? 나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도 아셨어요.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주저앉아 울었다. 그날 저녁 첫 보도가 나갔다. 대림건설 회장의 비리 의혹.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난리였다.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왔고 주가는 반토막 났다. 거래처들은 계약을 파기했고 직원들은 줄줄이 사표를 냈다. 나는 TV를 보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아버지는 병실에서 모든 뉴스를 봤다. 의사 말에 따르면 충격으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한다. 민서가 찾아왔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오빠 제발 그만해. 아빠가 지금 의식도 없대.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미 늦었어. 민서는 소리쳤다. 너 정말 사람도 아니야? 가족인데. 나는 민서를 바라봤다. 가족. 그 가족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도 봤잖아. 민서는 울면서 나갔다. 그때 박 비서가 연락을 해왔다. 도련님 회장님이 깨어났습니다. 도련님을 찾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가야 할까? 결국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나를 보자 힘겹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힘겹게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너 복수했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잘못 키웠어. 내가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나는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다. 대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복수를 끝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아버지가 죽은 뒤 회사는 완전히 망했다. 채권단이 들어왔고 회사 이름도 바뀌었다. 나는 언론 인터뷰를 거절하며 조용히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왔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나는 담담히 말했다. 아버지 때문이죠.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 말했다. 아빠가 죽기 직전 내 생각만 했어. 계속 내 이름을 불렀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나는 아버지의 유서를 받았다. 변호사가 가져왔다.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아들 준혁에게 내가 너에게 준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걸 죽기 직전에야 깨달았다. 너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내 재산은 모두 내게 준다. 하지만 받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안다. 그래도 이 말만은 전하고 싶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나를 바로잡아줘서. 나는 유서를 읽고 처음으로 크게 울었다. 복수가 끝났는데 왜 더 아픈가? 그 후 나는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겼다. 이미 끝난 일이었지만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민서와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1년 뒤 다시 만났다. 민서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오빠 축복해줄 수 있어? 나는 미소 지었다. 당연하지. 민서의 결혼식 날, 나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게 뭔지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아있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치유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나는 작은 출판사에서 일한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비리에 관한 책을 썼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가끔 강연 요청이 들어온다. 무대에 서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복수는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작입니다. 자신을 되찾는 시작. 아버지의 묘소에는 가끔 간다. 처음엔 분노로 갔지만 이제는 담담하다. 지난주 묘지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아버지의 묘비 뒤에 작은 편지가 놓여 있었다. 민서의 필체였다. 오빠, 아빠가 꿈에 나왔어. 오빠한테 고맙다고 하셨어. 우리 이제 화해하자. 나는 그 편지를 읽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이 따스했다.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